미국의 ISM은 3월 서비스업 PMI가 58.3으로 전월비 개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2월 무역 적자가 891억 9천만 달러로 전월비 감소했습니다. 유로존의 2021년 4분기 경상수지가 496억 유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이르면 5월 대차 대조표 축소를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이치방크는 미국이 2023년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 이사회에 합류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정청이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리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이 신규 러시아 전면 제재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환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네, 연준의 3월 FOMC 회의록 발표를 하루 앞두고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인플레이션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 예고하면서 주가가 하락폭을 확대하고 국채 수익률 역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로부터의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EU가 제안을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를 대비하셔야죠. 굿모닝 환경글로벌 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없애주세요. 장 초반 보합권에서 움직였던 뉴욕 증시 일제히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하면서 약세에 전환했습니다. 다우지수의 경우 0.8% 하락하면서 34,641선에서 움직였고요. 기술주의 경우 반도체 중심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무려 2% 넘게 빠지며 14,204선. S&P 500 지수 역시 1% 넘게 떨어지면서 4,525선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 부의장의 강한 매파적 발언에 국채 금리가 폭등을 했습니다. 10년물의 경우 장 초반에 2.4%대에서 움직였었는데요. 무려 14베이시스 포인트나 급등을 하며 2.55%에서 거래가 됐고요. 2년물 역시 1베이시스 포인트 10베이시스 포인트 오르면서 2.53%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장에서 눈에 띈 특징주들 한번 확인해 보시죠. 현지 시간 4월 5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장 다소 힘이 빠지는 장일 수 있는데요. 주요 기술주부터 살펴보시죠. 우선 애플의 연례 컨퍼런스가 6월 6일부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새 소프트웨어 공개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애플은 1.8% 내려서 175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올 하반기에 자동으로 컴퓨터를 최신으로 유지해주는 기능인 윈도우스 오토 패치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날 장에서는 역시 1.3% 낙폭 보이면서 310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UBS는 메타의 목표가를 280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현재 메타의 주가는 231달러 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장 전기차 업체 전반이 하락한 가운데 테슬라도 빠졌습니다. 이날 장에서 4.73% 빠져서 1,091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넷플릭스 역시 2.9% 낙폭이 컸습니다. 현재 주가는 380달러 선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들의 마감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전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9.2%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트위터가 27%까지도 주가가 치솟았는데요. 이날엔 머스크가 이사회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향후 트위터에 몇 달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위터 이날장에서는 2% 띄워주면서 $50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은 3월 28일부터 4월 3일 주에 크루즈 예약이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모든 크루즈 산업이 잠시 멈췄는데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회사는 23개의 크루즈 중에서 22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니발 이날장에서는 2.4% 올라줘서 현재 주가 $20입니다. 퍼스트솔라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하회로 바꿨습니다. 퍼스트솔라가 실현되지 않은 신용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날장에서 4.3% 빠져서 $80.33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같은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 썬론도 이날장에서 많이 내렸습니다. 6% 빠지면서 주가 $31 선에 있습니다. 스타벅스에 대해서 웨드부시는 회사 실적의 신뢰가 조금 덜하다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했습니다. 이날장에서 스타벅스가 4.5% 내려서 $84 선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미즈호은행이 코인베이스의 목표가를 내려잡았습니다. NFT에 대한 소비가 회사의 비용 증가로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날장에서 역시 빠지면서 $177 선에 거래됐습니다. 리오는 동종업계 타 업체들과 배터리 교체 기술의 라이선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요일장에서는 리오도 빠졌습니다. 5.79% 내려서 $22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본격적으로 2차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연례 부스터샷에도 모더나의 큰 촉매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모더나 6% 빠지면서 $162 선에 마감했습니다. 노바백스도 이날장에서는 많이 내렸습니다. 약 13% 정도 내려서 $65 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처럼 백신주의 경쟁력 점차 코로나 백신 이외의 것으로 옮겨갈 전망입니다. 미증시 상장 중국 기업들 이날장에서는 일제히 하락세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디디추싱이 낙폭이 컸는데요. 11% 넘게 빠져서 현재 주가는 $2.65 선에 있습니다. 미증시 특징주 시황을 살펴보았는데 이어서 강수민 캐스터의 원자재 시황 이어지겠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의 동향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제유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국제유가에는 두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선 미국은 이번 주에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등의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상하이의 코로나 봉쇄 연장 소식에 따라 오늘장 국제유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WTI는 3% 떨어진 $100 선에서 또 브렌트유는 2.6% 내린 $104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곡물 가격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지난 2월 곡물 시장의 수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지난 2월 대두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습니다. 오늘장 대두 선물은 1.7% 상승하면서 부실당 1,630센트 선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원면 가격은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는데요. 지난 2월 미국의 원면 수출량은 전월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코아는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장중에는 최근 2주간의 최저점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코트디부아르에서의 코코아 공급 증가가 계속해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설탕 가격은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브라질 통화 헤알이 강세를 보이면서 설탕 가격은 장중에 최근 한 달간의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인도와 태국에서의 설탕 공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제한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옥수수와 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지난 2월 옥수수 수출량은 전월 대비 12% 증가했는데요. 오늘장 옥수수는 1.3% 상승하며 부실당 760센트에서 마감했습니다. 밀의 지난 2월 수출량은 전월 대비 7% 증가했습니다.
또 미국 농무부가 작물 진행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겨울 밀농작의 30%만이 우수 또는 최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3%가 떨어진 수치로 2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진행한 애널리스트 설문조사에서는 40%의 밀이 우수한 품질로 집계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따라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장 밀 가격은 4% 가까이 오르면서 강세 나타냈고요. 부실당 1,049센트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원목은 2% 빠졌고요. 돈육도 어제보다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2% 가까이 빠졌습니다. 미국의 2월 돈육 수출량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전월 대비로는 4.7%, 그리고 작년보다는 17.9% 떨어졌습니다. 금속 원자재도 살펴봐야겠죠. 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추가 제재에 따라 어제장에서는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었죠. 다만 오늘장에서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또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에 따라 금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또 달러화가 최근 한 달 사이 고점으로 올랐습니다. 0.3% 금 가격은 떨어지면서 1927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 가격도 0.7% 내림세 나타내면서 24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팔라듐은 오늘장 2%대 하락했는데요. 스탠다드 차타드는 팔라듐의 올해 전망치를 온스당 2,763달러에서 2,270달러로 하향했습니다. 공급 차질에 따라 단기간 동안은 팔라듐 가격이 상승 탄력을 받겠지만 올해 말에 들어서는 수요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백금도 2% 가까운 하락폭 나타냈고요. 니켈은 오늘장에서 2.6% 상승하면서 톤당 34,124달러 선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 재개 이후로 변동성은 줄어든 모습이지만 니켈 거래량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연은 하락세 이어가면서 1.4%대 하락했고요. 주석은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4% 크게 오르면서 톤당 44,76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네, 끝으로 알루미늄은 1%대 오름세 나타내면서 톤당 3,488달러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ETF 시황은 이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천연가스와 금리 관련 ETF는 강세 보였는데요. 반면 가상화폐 기업과 반도체 기업 ETF는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천연가스 ETF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천연가스는 약 5% 이렇게 급등했는데요. 미국 내 천연가스 생산량이 줄고 러시아 제재 추가 가능성에 이렇게 오른 겁니다. 현물 외에도 선물 모두 우상향 곡선 그렸는데요. 따라서 미국 천연가스 선물을 추종하는 ETF도 올랐습니다. 티커명 UNG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내추럴 가스 펀드 살펴보겠습니다. US 코모디티 펀드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 4.99%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금리 ETF입니다. 오늘장 국채금리 수익률은 우상향 곡선 그렸습니다.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15베이시스 포인트 올랐고 통화정책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2년물은 10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장기물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20년물 국채금리는 13베이시스 포인트 올라서 2.75%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 건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매파적 발언 때문인데요.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며 연준이 더욱 공격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르자 관련 ETF도 올랐는데요. 티커명 PFIX인 심플리파이 인터레스트 레이트 해지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플리파이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20년물 국채금리에 매도 포지션을 보이는 것과 같이 설계됐습니다. 국채 수익률과 국채 가격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오늘장 2.92%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기업 ETF입니다. 오늘장 가상화폐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7.56% 밀렸습니다. 앞서 시황에서도 전해드렸듯 미주호가 코인베이스의 목표 주가를 내린 점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건데요. 코인베이스 외에도 다른 가상화폐 기업들 또한 내렸습니다. 라이어 블록체인은 약 7%,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는 약 9% 밀렸습니다. 가상화폐 기업들이 이렇게 하락하자 관련 ETF도 내렸는데요. 티커명 BKCH인 글로벌X 블록체인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의 글로벌X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기업들을 비중 있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5.98%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기술주들은 금리 인상 움직임에 휘청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하락이 눈에 띄는데요. 온 세미콘덕터는 이렇게 6.53% 내리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외에도 퀄컴은 약 5%, 마이크론은 3%, 인텔은 2% 빠졌는데요. 따라서 관련 ETF도 밀렸습니다. 티커명 XSD인 SPDR S&P 세미콘덕터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5.65% 밀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 ETF들 알아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4일인 어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크게 올랐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 증시 상장 폐지 가능성에 크게 내린 바 있는데요. 중국 당국이 핵심이었던 회계 감사 감독권을 두고 한 발 물러서는 자세를 취하자 상장 폐지 리스크가 완화됐습니다. 또 해당 주식들이 앞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거란 기대감도 형성됐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중국 기업 ETF와 외신들의 평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티커명 KWEB인 크레인시어스 CSI 차이나 인터넷 ETF 살펴보겠습니다. 크레인시어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술주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상위 보유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닷컴, 바이두 등을 비중 있게 보유하고 있는데요. 운용 수수료는 0.76%입니다. 두 번째로 티커명 PGJ인 인베스코 골든드래곤 차이나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베스코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상위 보유 종목 체크해 보시죠. 알리바바, 니오, 핀듀오듀오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운용 수수료는 0.74%입니다. 한편 해당 기업들과 관련해서 베런스와 CNBC는 다소 회의적인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베런스는 아직 코로나19 봉쇄, 지정학적 긴장감 등 단기적 위험은 남아있고 상장 폐지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CNBC는 중국 당국의 규정 개정 움직임은 아직 초기 단계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점들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바로 체크하시죠. CNBC 헤드라인입니다. 네, 금리 인상과 관련된 소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공격적 금리 인상과 대차 대조표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실업률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라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적절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이치방크는 미국이 2023년 그러니까 내년이겠죠.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금리 인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는데 자 돌아와서 브레이너드 이번 발언 사실 오늘 장 초반만 해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브레이너드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 증시가 털썩 주저앉았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둘기파의 대표적인 인사이다 보니까 그 충격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 이슈였습니까? 네,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실 비둘기파로 잘 알려져 있었던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제롬 파월 의장에 이어서 연준 내 2인자인데요. 따라서 이번 매파적인 어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추가적이고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고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연준이 보다 중립적인 위치에 놓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와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감안했을 때 필요하다면 연준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발언을 통해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시사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대차 대조표 축소를 통해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만기를 맞는 자산 중 재투자를 하지 않는 규모의 상한을 설정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그 상한선이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연준이 보유 자산을 축소하려고 했을 때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밝힌 더 강한 행동에는 채권 매각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사들인 미국 국채와 주택 유동화 증권인 MBS를 빠르게 매각해서 이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쉽게 말해서 금리 인상과 채권 매각으로 이 시중의 유동성을 옥죄고 이를 통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의미입니다. 채권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곧 공개되는 3월 FOMC 의사록에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전쟁과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봉쇄령이 공급망 병목 현상을 확대하고 세계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과 주요 경제 지표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5월 FOMC 회의에서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지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은 연준이 곧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발표 자체가 이와 결을 같이 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얼마나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지의 여부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저소득층은 소득의 77%를 생필품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소득층에게 같은 수치를 적용했을 때 도출되는 31%의 2배 이상입니다. 따라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번 발언으로 인해서 연준의 빅스텝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블룸버그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일론 머스크 어제 이어서 오늘도 또 올라와 있습니다. 트위터 최대 주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사회에 합류한 상황이고 또 미국 당국이 LG에너지솔루션 화재위험 배터리 약 13만 대의 조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이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 인터넷 사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보잉, 로키드 마틴 그리고 블루 오리진까지 이 쟁쟁한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돌아와서 머스크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트위터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어려운 장에서도 2, 3% 정도 올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지분 9.2%를 매입해서 최대 주주에 등극한 지 하루 만에 이사회에도 합류했습니다. 트위터의 CEO인 파라그 아그라왈은 일론 머스크가 우리 이사회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서 기쁘다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트위터에서 필요로 하는 열렬한 신봉자일 뿐 아니라 진지한 비평가로서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머스크의 참여를 통해서 이 트위터에 크고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편집 버튼을 원하냐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트위터에서는 한 번 작성한 트윗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이 편집 기능을 추가하면 이용자가 내용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일론 머스크가 그저 수동적인 주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 지분 확보를 통해서 기준선 10%를 돌파하면 적극적으로 회사 경영에 나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실제 인수까지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도 많았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트위터의 검열과 관련해서 그간 많은 불만을 나타내온 바가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트위터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새로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트위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이틀 연속 트위터의 주가는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네, 머스크의 트위터 이사회 합류 소식까지 체크해봤고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러시아 쪽 소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석탄과 석유 수입을 금지하겠다라고 예고했고 또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달러채 결제를 불허하겠다면서 디폴트에 대한 압박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가 오늘 2% 넘게 떨어졌는데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소식과 중국 상하이 봉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같은 움직임이 나타난 상황이고요. 돌아와서 이 유럽연합의 대러 제재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이 5차 제재 아닙니까? 네, 5차 제재가 맞습니다. EU가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5차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연간 40억 유로, 하나로는 약 5조 3,200억 원가량의 러시아산 석탄과 석유 수입 금지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러시아의 또 다른 주요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러시아의 국책은행이자 제2의 은행인 VTB를 포함해서 4개의 주요 은행에 대한 거래를 완전히 금지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이 러시아의 선박과 운영 선박이 EU의 항구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했고, 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도로 운송 사업자의 접근도 막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반도체 그리고 기계와 운송 장비 등 주요 분야에서 100억 유로 상당의 추가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할 것도 제시했습니다. 55억 유로의 특정 신규 수입도 금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EU에서 러시아 기업의 공공 조달 참여도 금지하고 EU나 국가 차원에서 러시아 공공기관에 제공했던 재정 지원을 배제하는 등의 표적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도 추가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EU는 현재 40개가 넘는 국가들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쟁과 민간인 학살 그리고 전 세계의 기본 질서 원칙 위배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특정 면제는 에너지를 비롯해서 농업과 식품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필수품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프랑스도 러시아산 석유와 석탄을 전면 금지할 것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에 대해서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강경한 입장 속에서 추가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은 전범이다, 전범 재판에 올려야 한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 정부가 미국 은행에 예치한 자금으로 러시아 국채에 대한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시 한번 러시아를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위기에 모는 건데요. JP모간은 이날 만기를 맞는 러시아 국채의 원금 상환과 2042년 만기인 국채의 이자 지급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미국 재무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가 예정된 기관에 채권 이자를 내지 못하거나 달러 등 다른 통화로 지정된 채무를 루블화로 지급하면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됩니다. 아직 30일의 유예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디폴트를 선언하면 채권이 상환되거나 법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국채를 통한 국제 차입 시장 접근이 불가능해집니다. 네, 전쟁이 장기화돼 가는 가운데 이렇게 서방 국가들의 테러 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마켓워치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경제 지표들이 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이 미래 인플레이션의 향방을 제시한다. 경기 침체와는 조금 다른 분석인 것 같고, 네, 다음은 미국의 ISM 3월 서비스 PMI 구매 관리자 지수가 58.3으로 집계되면서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2월 무역 적자가 전월 대비 0.1% 감소했지만 여전히 역대 최대치에 근접하면서 높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돌아와서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 이번에는 어떤 분석이 나왔습니까? 네, 수익률 곡선이 역전 현상이 경기 침체 여부보다는 인플레이션의 향방과 연준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년물과 10년물의 역전은 가까운 미래의 경기 둔화를 나타낸다기보다는 2023년 이후의 인플레이션이 잦아들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라는 겁니다. 2000년대 초부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개입으로 인해서 장기물 국채금리의 향방이 왜곡됐다는 설명과 함께 더는 2년물과 10년물의 역전이 경기 침체에 대한 직접적인 신호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잠재적인 다른 변화들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2년물과 10년물의 역전은 경기 침체보다는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알려주는 기대 인플레이션 곡선이 역전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3월 FOMC 회의 이후에 주식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3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은 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고 빠르면 오는 5월에 9조 달러에 달하는 대차 대조표 축소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준 바가 있는데요.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와 신뢰도 개선이라는 분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움직임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긴축적인 행보가 2023년 이후의 인플레이션을 잡아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금리 인상 역전 현상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향후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분석이 나온 점 참고해봤고요.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